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호중의 북벌 정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북벌 정치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밑에 있는데, 요 부분에 호중이 왜 북벌 정치를 했냐, 이렇게 북벌론의 제기 배경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호중이 이제 했던 그 북벌 정치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제조지은에 입각한 거야. 임진왜란 때 당시 원군을 보내어 우리를 공헌해 주는 명나의 제조지은. 제조지은이라는 것은 망했던 왕조 다시 뭐냐면 복구시키는 은혜라는 뜻이죠. 을 베풀었다고 생각해 온 명이 청에 멸망하자 청난을 쳐서 명에 대한 복수와 치욕을 갚자. 그래서 이제 복수 설치의 어떤 염원을 바탕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호종 자신이 그 앞에서 제가 인제 인조 다음에 왕이 원래 소현세자였잖아요. 근데 소현세자가 이제 귀국한 후에 우리나라 귀국한 후 6 개월 만에 의문사당해요. 그래서 원래 호연세 그 소현세자 그 밭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 무시하고 저 호종이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위 계승이나 그 왕에게 있어서 명분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명분과 정통성을 좀 회복하기 위한 어떤 작업으로 이렇게 북벌을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북벌로는 실질적인 것보다는 좀 정치적이고 어떤 명분에 어떤 입각한 거고 그래서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북벌을 이제 내었던 주체들은 그게 이제 효종과 배경이고요. 그 효종이나 아니면 산림세력들, 이 산림세력들인데 대표적인 이제 산림세력 송시열이죠. 송시열. 음. 호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북벌, 군사력 양성을 이제 바탕으로 그 북벌이었고 살림을 중시한 송시로는 그거보다는 이런 군사력 양성보다는 내수를 바탕으로 그래서 내수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닦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닦으면 어떤 그 뭐냐면 오랑캐들 청나라가 자연스럽게 물리칠 것이다. 내수 양의식의 어떤 북벌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임금이 바로 마음을 잡고 그다음에 백성을 안정화시키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양병을 하자. 그래서 내수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양병하자. 이렇게 하는 반면에 그 호종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 양성 같은 양병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송시효는 좀 약간 북벌을 내세웠지만 좀 약간 내수양이처럼 이렇게 좀 간념론에 입각한 북벌인데 반해서 호종은 실제 군사력 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둘 다 정치적 명분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북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호종은 그 당시 친정파의 도움을 받아 즉위했지만 조선 후기 왕실에서 청나라에 대한 북벌 정책과 복수 설치의 이념을 정착시킨 왕으로 기억된다. 호종 2년 이후에 인조 때 이래 조선에 대한 강경책을 구사했던 섭정 도로관이 사망하고 자, 섭정 도로관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순치제가 이제 어릴 때 즉위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잠깐 10년 동안 섭정했던 도로관이 있어. 도로칸, 도로곤이라고 하죠. 요거 예전에 중국사 기출문에 나왔던 인물이죠. 그래서 순치제가 이제 즉위하여 요때 순치제가 즉위한다는 건 순치제가 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나라 내정이 안정되면서 조선에 대한 정책이 유화국으로 전환할 때였다. 자 이러한 정세 활용에 호종은 실제 북부를 단행하기 위한 군사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 정치, 경제, 사회 정책들을 펼쳤다. 자 그 당시 호종 시대 때 인제 뭐냐면 그 정치 세력들 관련된 내용인데 요때 이제 정치 세력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서인들 중에 반청파 서인들을 중용했다 요 내용도 있어요. 요거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이 정치 세력은 그냥 쭉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다음 장 보면 여기 호정의 북벌 시행에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군사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북번을 인제 목표로 한 호종의 부국 강경책을 이제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 원두별 원단과 이완, 유의연의 무장 등은 호종의 정책에 철저히 부응했고, 한당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한당이 산당이 원당이라는 거는 서인 내 안에서 인제 여러 가지 당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넘어가시면 됐고, 한당은 부국보단 입국, 이익이 되는 것을 강조해서 강조가 아닌 안민을 강조했고요. 산당은 어 양민과 양병을 병행을 강조하면서 왕실의 전용 토대로 민생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병을 양성해야 된다 해 갖고 각자의 입장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그 호종이 인제 그 하는 여러 가지 중에 경제 정책이 있어요. 경제 정책 관련된 내용은 국법과 연관시켜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군사력 키우려면 그 바탕이 되는 경제적인 어떤 정책도 필요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요때 인제 그 호종이 이제 그 경제 정책 관련된 내용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먼저 보면 호종은 한당의 역수 김육. 이 김육은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 크게 두 가지 업적이 있는데, 대동법을 전국화시켰다는 거.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이제 상평통보를 이제 뭐냐면 만들자고 건의해서 이제 상평통보를 만들었다. 뭐 그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그 한당의 영수 김육을 중용하여 광해군 때 경기도 향한 사용된 선해법과, 선해법이라는 것은 대동법 전의 이름이야. 원래 선해법이 대동법이 선해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선해지법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선해청을 뒀죠. 나중에 대동법 이름을 바뀐 거예요. 그 인조 때 하선돼 시도했다가 폐지했던 대동법을 호소나 호남 지역에 성공하여 거뒀다. 자, 그래서 대동법을 확산시키는 데 이 김육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동법은 본문의 수치, 방식을 가오 단위로 자기적인 환물 징수에서 정결 단위의 포괄적 미포를 징수로 전환하여 전기대 방납을 이용한 세력간의 농간의 숲회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필요와 지주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양입 미출, 그러니까 수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지출을 결정한 건데 양출 재입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그 방법을 확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 이 근대식 그 예산 방법이죠. 그래서 세수를 먼저 걷어들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지출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을 정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꾸로 했네. 양출 재입은 어 나가는 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세금을 걷는 거고, 양입 입출은 수입을 해서 지출을 결정한 거. 예. 거꾸로예요. 예. 잘못 설명했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기여함으로써 양난후의 재정 안정에 가능한 제도다. 그래서 원래는 양출 재입이 중요한 거야. 양출 재입이 근대식 제도거든요. 양세법에서도 양출제입이 나오잖아요, 근대식 제도로서.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양출제입보다는 양임 입출, 그러니까 수입을 내서 지출을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인제 뭐냐면 요 상황에서는 상황에 맞는 제도다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완전히 시행된 건 숙종 때 이뤘지만 호종 때 호소나 호남 대동법은 그 시발료 막중한 의미를 짓는다. 그래서 대동법의 성공적 시행 과정에서 이 김육이 이끄는 한당이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김육 업종 중에 대동법을 이제 전국화, 일반화시켰다. 물론 마무리된 건 숙종 때지만 전국화, 일반화시킨 데 크게 기여를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울러 호종은 민생 안정을 위해서 강경차에 반대하는 김유의 반발에 불구하고, 자, 요게 김육의 입장은 한당의 입장인데, 한당은 민생 안정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 당시 호종은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여기 앞부분은 좀 안 읽었지만 부국강경 정책을 동시에 추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당과 달리 강경론자들 입장을 이제 또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인제 그 민생 안정과 경제적 기반과 함께 그 당시 또 군사적 기반을 동시에 마련했고, 경제 기반을 마련한 것도 이제 군사적 기반과 서로 연결돼 있죠. 예. 자, 강경론자들 내세워서 600 명이었던 군군의 숫자를 1000 명을 늘리고요. 기병으로 전환했으며, 왜냐하면 후금들이 기병이니까 후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 기병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북부의 성봉을 담당 어용총을 대폭 확대 강화하면서 2만 명의 정병을 확보하는 핵심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대동포 자체는 곡물 수출 방법의 방식 병통어 민생 안정을 위한 것이나 그 대상은 가나의 곡물뿐만 아니라 제방 군수 비용까지 포괄되기 때문에 군사력 토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동법 자체가 확대시킨 것이 북벌령과 관련됐던 내용이 그 밑에 있죠. 예. 그래서 김육이 원하진 않았지만 이게 이렇게 활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종은 이렇게 강화된 군영의 병력을 이완, 유연호 같은 전문 무장대에 장악하게 함으로써 북번을 준비했다. 이는 인조 때의 각 군영을 군신들이 장악했던 것과 달리 호종의 강경책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던 걸 의미한다. 자, 호종의 그 강경 양성은 청나라의 요구로 두 번에 걸쳐 나선 정변이 일어났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청나라가 그다음에 국경에 둘러싸고 이제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청나라가 그 당시 이제 한국군이 조선군이 그런 조총이 되게 강하니까 이 조총병을 좀 파견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견되지 않을 경우에 청나라가 의심을 살 수 있죠, 청나라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고자 그다음에 호종은 그때 강병을 양성했던 조총군들을 파견해서 큰 성과를 거뒀죠. 예. 그래서 요게 나선이라는 것은 그 러시아를 의미해요. 러시아 정벌. 두 번에 걸쳐서 러시아 정벌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호종이 북벌 준비해서 추진한 군사 강화 정책은 백성들에게 군역 자원의 확대와 각종 군사훈련 등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유발했고 호종의 뜻에 부합한 원단과 무신들 제외한 다수의 신료들 역시 안민, 양민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일반적인 군사력 강화 정책을 반기를 품게 되었고 이 호종은 북벌의 분위기를 거듭 조성하기 위해서 송시를 불렸어. 송시호는 상당의 일종이죠. 서인 중에 초야에 묻혀서 뭐냐면 벗어나지 않고 학문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 이들은 이제 서당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그 당시 중앙 정치에 이제 간접적 개입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상당 세력 중에 하나가 송인이죠. 송시현이에요. 그래서 이 송시현은 후에 노론의 영수로 이제 평가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송시효를 일종의 여론 무마 정책에서 이제 초빙해 가지고 독재를 냈어요. 참고로 송시효 같은 경우에는 벗을 여러 번 이제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벗어난 게 100 일도 안 돼요. 받고 좀 얘기하다가 안 되면 또 물러나고 또 받고 물러나다가 또 안 되면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100 일에서 200 일? 그것밖에 1 년도 안 돼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독대를 했다. 이게 독대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정치가 공론 정치돼 가지고 공개된 장치에 어 정 공개된 정치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론을 모아 갖고 정치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항상 그거를 기록으로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왕이 몇몇 사람들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항상 그 옆에 승려 주사하고 사관들이 같이 달려붙어 가지고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독대는 말 그대로 송시효하고 왕이 호종이 아무 사람 없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옆에 사관도 없이 혼자 독 그 만나서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독대 얘기가 언제 전해졌냐? 이거는 이제 그 송시효이 쓴 그 개인 그 문집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변사 등록에. 그때 이 동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송시효는 내수양을 강조했죠. 그래서 먼저 수신을 하고 아웅이 정군신 그래서 보통 군이 이제 군주가 아웅을 잡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하면 자연스럽게 인제 적군도 물리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강병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에 반해서 호종은 뭐 강병을 주장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서로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호종의 기대와 달리 송시효는 북부의 당위성이 동의하되 현세상 당장의 북부를 반대하면서 아까처럼 양민을 통해 양병이나 이상론을 견지했고 그리고 내수 양의적인 어떤 그 논리를 제공했다는 거. 이 때문에 양자에 대해서는 북부의 당위성이 위기투합은 양상을 보였으나 시험 방식의 구체성이 띄지 못했다. 그래서 그 호종은 당장 군대를 징집해 갖고 강화시켜야 된다는 논리고 이에 반해서 송시효는 그건 차후의 문제고 너부터 수신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백성을 뭐냐면 어 안정화시키고 생활에 복귀시키고 그런 정책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결국에 호종이 제2의 10년 만에 사망했고요.
그리고 결국에 북벌의 인연과 가업은 후대 왕들에게 넘어졌다, 넘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종 때인데 현종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예성 논쟁을 중심으로 볼 것 같아요. 현종도 뭐 북벌 관련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이건 이제 넘어가고 예성 논쟁을 중심으로 해서 현종 정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성 논쟁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부터 해서 예성 논쟁인데 예성 논쟁을 하기 전에 이제 음 두 번의 예속 논쟁을 했죠. 요걸 좀 설명하고 나서 해 볼게요.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보고 보통 1차 예송이 있고 2차 예송이 있잖아요. 1차 예송은 기의 예송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예송은 갑인 예송이라고 해요. 기의 예송은 이제 현종 1년 때 했던 거고 여기는 현종 15년 때 했던 거죠. 현종이 어느 정도 잘하고 나서 이제 사기 분별할 때 인제 한 거고요. 그래서 1차 예송이 왜 이제 일어났냐 기의 예송이 호종의 상해 호종이 죽은데 이해를 자위대부의 이제 뭐냐면 복상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네. 자위대부는 인조의 계비죠. 그렇기 때문에 호종의 며느리보다 나이가 어려요. 예. 근데 인제 이때 그 일제희송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서인하고 남인이 이제 주장이 당했죠. 서인은 이제 호종이 중자 두 번째 아들이라는 걸 들어서 1 년이라고 했고 남인은 두 번째 아들이었지만 어 이미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장자로 봐야 된다 해서 3 년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인제 남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승리를 했죠. 남이 아니라 서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승리했죠. 1 년상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래 갖고 인제 이때 서인이 승리해 가지고 그때 인제 논리는 호종이 중자고 그다음에 1 년을 하자는 논리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건국대전 내용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중자기 때문에 한다 하니까 호종이 기분이 나쁠 거냐. 자기의 아버지가 그 두 번째 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을 돌려서 서인이 이거는 장자, 중자 구분하지 않고 건국대전 구정에 따라 1 년설이 있으니까 모든 1 년을 하자. 그래 갖고 결국에는 장자, 중자 구별하지 않은 건국대전 규정에 따라 1 년설을 채택한 거야. 처음에 논의는 중자이기 때문에 1 년이다 이렇게 했지만 바꿨죠. 자, 근데 이때 기회이송 때는 비록 서인이 승리했지만 남인이 나름대로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허목이나 유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각했지만 허접 같은 일부 남인들이 잔존했었기 때문에 뭐냐면 나름대로 뭐가 유지됐죠? 붕당 정치가 유지됐던 거죠, 붕당 정치가. 그래서 붕당 같은 상호 견제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2차 예송을 좀 보겠어요. 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게 이제 호종비의 상 문제든 앞에서 호종이 죽고 나서 호종의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위대부는 며느리가 죽은 거죠. 자위대부는 오래 살았어요. 왜냐하면 호종비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요. 예. 비록 갭이지만요. 자, 그러니까 호종비의 상에 대해서 자위대부가 또 몇 년을 자위대부의 복상을 몇 년을 입을 것이냐, 몇 년에 몇 개월 입을 것이냐 가지고 싸웠는데 이때 복상 기간에 서인은 9 개월을 이제 내세웠죠. 이게 대공설이라고 하죠. 남이는 1 년을 주장했어. 어. 그래서 인제 그때 결국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남인의 1 년설이 뭐냐면 승리했죠. 그래서 건국대전에는 장자의 며느리와 중자 두 번째 이하의 며느리를 구별해 놓기 때문에 호종의 정통 여부를 판별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남이 입장 때는 호종을 1 년으로 장자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이제 나름대로 현종이 사기 판단을 했던 나이였거든요. 자기 아버지 두 번째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인의 의견을 들어서 장자로 보고 그다음에 1 년설 이제 복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서인들이 이때는 패배를 했죠. 예. 그래서 서인들이 패배를 했다는 거. 자, 그 후에 인제 뭐냐면 남인이 잠깐 이제 즉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서인을 놔뒀어. 뭐냐면 중요한 사람을 제거했지만 남인들은 1년 이후 갑인 예순에 남인이 승리한 후에도 서인들을 그대로 놔뒀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분당 정치가 유지됐죠. 그래서 이런 예속 논쟁은 나름대로 분당 정치의 절정기에 이뤘던 사건으로 비록 정치적 패배를 하더라도 상대 분당은 인정하고 공존을 했던 체제로 대표적인 예로서 이 예속 논쟁을 들고 있죠. 아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남인들이 의견을 좀 달리했는데 서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가지고 두 개 나눠요. 청남 세력과 그다음에 그 탕남인데 청남은 좀 강경파죠. 그래 갖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허목 같은 사람들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근데 이에 반해서 윤호나 그 허적 같은 사람은 놔둬야 된다. 이 탕론인데 결국 탕남이 승리하면서 서인과 공존이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기회선과 갑의선을 거쳐서 그 각각의 세력들이 인정했던 그 모습들은 우리가 뒤에 한국 정치처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남인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시 서인이 주도하는 전국의 수도 남인은 꾸준히 지출하였고 이렇게 쌓아둔 정책 기반 위에 서인과 두 차례 예속 논쟁을 벌이게 됐다. 호종이 사고하자 인주의 계비, 호종의 계모인 조대비의 자의대부죠. 자의대부의 어떤 상복 기간이 쟁점이 됐는데 이때 송시열 등 서인은 호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서 기년설, 일년설 개정했고 이에 윤호와 허목 등은 남인이 그 3년설 그러니까 3년설 횟수 3년이니까 만 2년이에요. 3년을 들고 나옴으로써 논쟁이 일어났다. 여기에서 결국 기년설이 채택되어 선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았다. 요때 위치를 채택할 때 이제 논리가 뭐냐면 처음에는 중재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인제 이거는 잘못하면 이제 영모죄나 호종의 왕위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노려서 건국대전은 얘기를 들면서 첫째나 둘째는 다 1 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갖고 인제 서인이 이겼던 거죠. 자 여기에서 기년설 채택에 서인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았고 그다음 현종 말년에는 호종비가 사망하자 다시 조대비의 복제가 문제가 되었는데 요게 서인은 대공설과 남인의 기년설 대입하다가 결국 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역전되어 남인의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예송을 중심한 분단간의 대립은 성리학을 지배 인용하는 사진 정치에서 예의 문제가 모든 사회 질서와 기본적인 규범으로 질서의 기본적 규범으로 확연을 바탕한 분당제 필연적 결과다.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 소수당의 존재가 허용됐고 그들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견제가 가능했던 점에서 분당 정치의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의미고 요 두 번째 분당 정치의 원칙이 충실히 적혔고 그다음 사회 질서 기본 규범이기 때문에 예속 논쟁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조선의 분당 정치는 성주 때 비롯해서 강해 때까지 가도일 거친 후 인조 반정 때 현종 때 이르기까지 보다 원숙한 모습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분당 정치의 절정을 잘 보였던 것이 예속 논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예속 논쟁은 분당 정치 외에도 그 당시 종법이나 예법들이 점점 일반화돼 갖고 조선 전기 때는 이게 형식적으로 적혀졌고 탄력적으로 적힌 데 반해서 나중에 17 세기 넘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성리학이 점점 교조화되고 확산되면서 이것이 점점 원칙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서인과 남인이 각각 논리 대결을 하게 되죠. 종법 적용에서 천하 동례를 서인이 내세웠고 남인은 왕자 부동산설 내세웠고 등등인데 자 요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 강의 시간 때 표를 보고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요거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갖고 인제 그 시민사국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음. 시민사국사 내용을 보면요. 아 시민사국사에는 그 내용이 별로 없네요. 예. 건너뛸게요. 예. 이제 후생을 적어 놨는데 잘못 봤어요. 예 후생 108 페이지 볼게요. 108 페이지. 자 108 페이지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현종 때도 북벌을 했어요.
근데 뭐 헌종 때 북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건너뛰고 자 예송 논쟁을 보겠습니다. 자 현종 때에는 군정권에 비해서 살림의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그다음 예송이나 공의, 사의 논쟁 등 국정 운영의 이념과 관련하여 논쟁이 왕성히 제기되었다. 사실 이런 사안들은 국가 개혁이나 민생 등과 직결된 것이 아니고 다분히 정치 이념적 논쟁에 가까웠지만 논쟁의 과정과 결과는 조선 국가 운영의 두 축인 왕실과 사대부의 기란 관계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 세력의 지향 및 세력 관계 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자, 이후 순조 때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전개했던 학파 간 혹은 정파 간의 주요 논쟁 등의 들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위 직후에 발생한 기예송은 호정의 어머니 조대비가 호정을 위해서 입어야 할 상복의 종류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다. 조선의 국가 예제 기준이었던 국조 5대에서는 호정처럼 차자가 왕위에 올렸다가 죽을 경우에 그 어머니가 입어야 할 상복에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예론의 밝은 신하들이 의견을 구했고 그는 고의 예법인 의례의 구조를 떠서 각각 달리해서 1년복과 3년복이 있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국제의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의례를 각각의 해석을 달리한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기년복을 주장했던 세력들은 서인이고 3년복을 주장했던 건 남인이다. 그래서 서인은 앞에서 호종을 두 번째 아들로 본 거고 남인은 비록 두 번째 아들이지만 왕이 됐기는 첫 번째 아들로 본 거죠. 예. 자, 이는 혈통상 인주의 차자로서 종통을 이은 호종의 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인지의 의 문제였다. 윤후는 제한과 예는 사서와 다른 특수성을 강조해. 자, 여기에서 이제 제한과 예는 사서인들과 다른 특수성은 뭐냐면 왕자의 부도 상서예요. 왕제의 예법, 왕의 예법은 일반 사대부의 예법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법의 어떤 특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두 번째 아들이지만 첫 번째 아들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밑에 있고 물론 이제 근거가 됐던 것은 의례의 한 구조를 따온 거야.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서인들도 똑같이 요 구조를 다르게 해석해 갖고 삼령국을 주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인제 강조하여 "차자라도 왕통을 이으면 적장적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 아들이라도 왕통을 이으면 적장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했고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삼년복을 입어야 된다 주장했고요. 자 송시열.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서인이죠. 후에 노론으로 추앙받던 사람이고요. 서인 송시열은 호종의 허연석 지위가 차자이므로 종통을 이었지만 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네 가지 경우 사종지설이 체의부정 즉 친아들이지만 적자가 아니라 서자가 후사일 때 해당이기 때문에 왕통을 이을 경우에도 하연적 보편성 예의를 둘 수 없다. 이렇게 기념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모든 그 예법은 동일하다. 종법은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왕이나 사대부나 천하동리죠. 음. 천하동리이고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삼년복을 이제 이 계획과가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 네 가지 경우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종지설이야.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체의부중이야. 체의부중은 뭐냐면 친아들이지만 적자가 아니라 서자도 후사가 이어질 경우 이걸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뭐냐 송시가 얘기할 때 서자는 두 번째 아들이야.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서자는 그 두 번째 아들 이하를 다 서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해석했지만 요때 인제 다른 그 당시 조선 시대 때 서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첩의 아들이죠. 근데 분명히 호종은 두 번째 아들이지만 그 대비의 아들이잖아요. 첩의 자식이 아니죠. 왕비의 아들이고 대군인데 첩의 아들이라고 비하를 한 거잖아. 그리고 요렇게 할 경우에는 호종의 어떤 정통성이 약해지고 호종의 아들의 현종의 정통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죠. 해석 여하에 따라서. 예. 자, 하여튼 양측의 이론은 제한과 사서인의 예를 구별할 것인 여부에 대한 근본적 대입 되므로 대립되므로 예학적인 합의를 볼 수 없었다. 결국에는 어떻게 타협했냐? 자, 조정현 대명률과 건국대전의 부문은 장자, 중자 구별 없이 모두 기념을 읽는다는 포괄적 규정에 따라서 자의대부의 상복을 1년으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기념복이 끝날 무렵에 허목이라는 사람이 삼년복 주장을 또
주장을 해요. 그리고 윤선토가 앞에서 얘기한 그 송시열 얘를 그 발언을 본 거죠. 그래서 사종지서 이는 체의 부정이다. 그래서 친아들의 적자가 서자다. 자, 서자는 첩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이거 역을 해당하다. 역모다.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요때는 그냥 넘어갔어. 그냥 말로 그냥 넘어갔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현종이 2차 예송 때는 좀 달라졌죠. 이게 다시 부각이 된 거야. 그 당시 그 송시현이 했던 발언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가빈예송을 보겠습니다. 예, 가빈예송. 자, 가빈예송은 효정비, 인선, 왕후의 상에 시어머니 자이대부가 입어야 할 상복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기의 예송 당시에는 건국대전에 근거하여 호정이 장자인지 중자인지 판결함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똑같은 건국대전에는 장자부와 중자부의 상복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자부는 첫 번째 며느리, 근데 요 중자부는 두 번째 며느리죠. 남이는 첫 번째 며느리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여기는 두 번째 며느리, 서인은 두 번째 며느리 때문에 9개월을 보는 거죠. 대궁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자, 호정의 지위는 상복의 종류에 따라 판결은 날 수밖에 없었다. 당초 자의대부의 복제는 중자부 복인 대궁부를 결정했다. 이에 영남 유생했던 도신징이 앞서는 남인데 소공복은 호종을 장자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고 상소를 올렸다. 국고인 김웅 여식, 그러니까 장인이죠. 역시 김숙주에 앞서서 현종에게 서인의 예돈의 문제점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현종이 호종의 체위 부정에 해당하고 장자가 되을 수 없던 송시열까지 요때 했던 발언이 14년 뒤에 다시 불거져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현종이 호종이 그 체위 부정을 해당하는 장자를 대울 수 없던 송시의 설까지 신하들에게 듣게 되었다. 결국 현종은 기해성 당시에 서인 예술 문제점까지 새삼 추궁하면서 대공복으로 복제를 변경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대공복 뭐 했나?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 그래서 기념복이 1년이고 좀 이게 좀 대공복이 제가 알기로는 그 뭐야 9개월이죠? 9개월. 그러면 이게 문맥상 보면 결국 현종은 기의 예성 당시 서인의 예성의 문제점을 최대한 추궁하면서 대공보고 복제를 변경했다. 이게 틀리죠? 예. 갑자기 읽어보니까 틀려. 대공복이 아니라 기념복이죠, 기념복. 원래 대공복은 이제 정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대공보고 복제를 변경한 게 아니라 기념보고 변경한 거예요. 9개월에서 1년으로 복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게 틀린 내용이야. 하나 찾았네. 틀린 내용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헌종은 자해 말년 예송에 자신의 견해를 간처시켜 결국에 2차 예송 이후에 그 전국의 주도권을 가시했고요. 이 결정은 남인의 문제 제기로 발달되었으나 북구인 그 헌종의 뭐냐면 장인이죠. 김웅의 일가의 영향을 받은 현종이 주도한 것이었다. 자, 복제를 변경한 현종은 남인 허족을 영인적으로 임명하여 얼마 후 사망했는데 숙종이 즉위 후 남인 허족은 정국을 주도케 하는 갑인왕국을 단행했다. 이윤이 김웅문과 김숙주의 한 단계 서인과 남인의 연합정권이 시작되는 의미한다. 이렇게 있고요. 예. 자, 물 좀 먹고 시작할게요. 갑인왕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려지지 않았죠. 보통 숙종의 이제 3대 항국이 있는데 요게 이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알려지는데 갑인왕국도 있었어요. 예, 갑인왕국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갑인왕국 이후에 그 당시 서인과 남인의 연합 정권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숙종 때 그 전까진 남이었는데 이때는 그 갑인왕국 이후에는 숙종의 그 서인과 남인의 연합 정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식적으로 이제 보통 그 경신왕국 때 그 당시 남인색들 몰락하고
그다음에 권력이 그 서인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전까지, 그러니까 경신왕국이 1680년 숙종 6년에 일어났잖아. 그전까지는 이 서인과 남인의 연합 정권이 형성됐고 이 계기가 됐던 것이 갑인왕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런 연합 정권이 깨지게 된 것이 경신왕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남인 집권기에 갖고 이제 허남, 탕남 지역권 그거 봤지만 실제로는 연합 정권식이었다. 이런 것이 이제 내용이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숙종에 인제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7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27 번이에요. 자, 두 차례 예송의 결과 집권한 남인은 상대당 당인 세력들의 처벌을 둘러싸고 간홍파의 입장을 대입하여 청남과 탕남으로 구별됐고요. 이때 온건론을 주장한 탕남이 우세를 점함으로써 서인에 대한 극단적 탄압을 행하지 않았고, 따라 서인의 일부는 정권에 장려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걸 볼 수 있듯이 상대 세력의 공존을 생명으로 하는 분당 정치의 원칙이 이때까지만 해도 퇴색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숙종이 즉위하면서 종전에 남인들이 독점을 했던 정치 체제를 깨고 남인과 그다음에 서인이 그 연합 정권이 형성됐죠. 이게 갑인왕국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간 내용이 빠진 거야 지금. 예. 자, 근데 이제 그러나 1680년 숙종의 6년에 남인이 역모로 혐의로 받아 실각했고 다시 서인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이제 약간 말에 오류가 있죠. 서인 정권이 수립됐다고 하면 마치 서인들이 남인들만 정권을 유지했고 서인들 배제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숙종 1년 때는 남인과 서인이 갑인왕국을 통해서 같이 공존했는데 이때 남인이 인제 없어지고 서인의 단독 정부가 수 수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식 대학국 사건으로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인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삼복의 변이 있어요. 요게 경신 대항국 관련된 내용 중에 삼복의 변이 발달이 됐는데 이거 상복의 본이 뭐냐면 서인들이 허직해야 될 허견이 인주의 손자인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 세 명이잖아요. 상복과 결탁해서 대흥상선의 군인을 동원해 역몰 꾸민다 고발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허견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규모 수청을 당했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때 이제 상복의 벽을 깨기 위해서 경신 대축출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서인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인제 남인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들이 위견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위견 대립에서 인제 노론하고 소론이 인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노론은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열이야. 그리고 소론은 윤중이죠. 이것은 대의 명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손호의 윤중은 좀 실리를 중시 여긴 북방 계층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 노동과 소동의 대립이 있었는데 주의할 것은 경신 대한국 이후에는 경신한국 전 이후에는 그냥 서인과의 어떤 그 대결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기사한국을 거쳐서 갑수한국 이후부터는 완전히 노동과 손을 갈려진 거야. 그러니까 서인이 이렇게 분열된 조짐을 보이는 경신한국이지만 완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과 소동으로 나눠진 거는 뒤에 갑수당국이에요, 갑수당국. 그런데 이제 중간에 기상국 때 송시현이 사사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송시현은 그 노론이라고 하지만 노론의 영수라고 하지만 그때 살아있을 때에는 자기가 노론의 영수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인제 노론들과 소론이 분열되면서 완전히 이제 분열되면서 노론 세력들이 인제 송시현을 자신의 어떤 당수로 모시고 소급해서 노론의 영수로 모신 거죠. 예. 그걸 이제 파악을 해 두고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집권한 서인은 철저한 탄압으로 남인의 재기를 막으려고 허적이나 윤호 같은 남인의 중심 인물을 주사했다. 사사가 다발했단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예. 특히 윤호하고 송시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그걸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송시효 관련된 기출문이 나왔죠. 자, 이로부터 분당 정치의 기본 원리는 무너지고 상대 세력을 이제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일당 정지화 주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어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대 대항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사사가 빈발했고, 사사는 이제 그 당시에 사대부들은 어떻게 죽었냐면 주로 이제 뭐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죽을 때 보통 사약을 내려서 죽죠. 그래서 사약을 먹고 죽으면 적어도 사대부 정도 돼야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죽일 때 사약을 내어 가지고 죽은 거야. 죽을 사자잖아요. 줄 사자. 그러니까 사약을 내서 죽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외척의 비중이 상승됐다. 외축의 비중이 왜 상승했어? 왕권과 연결시키면 외척하고 자기가 외척이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척의 비중이 상승하였고 전쟁의 초점이 왕위 계승 문제에 초점을 줬다. 그래서 분단일치의 말폐화 형성이 일어났다. 일당 독재화되면서 상대당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가 반발하였고 권력을 장악하니까 외척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누가 왕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치 생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왕위 계승 문제에 주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요 밑에는 또 이런 정치적 형상에는 뭐가 깔려 사회경제적 변화도 같이 깔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17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농업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신분제가 점점 해이해지고 붕괴되기 시작해. 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지방에서 떵떵거렸던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지방에 떵떵거리지 못하죠, 양반으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에 올라가서 간직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 간의 정파 간의 어떤 분당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제 상대 분당을 공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체제, 일당 독재화 체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관련된 설명을 제가 인제 그 기본 강의 시간 때 인제 했는데 자, 하여튼 요거 과정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붕당이 형성된 과정이나 붕당이 점점 말폐화되고 하는 과정들이 그냥 사회 경제적인 어떤 흐름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이후 전국이 치열한 이제 정쟁의 일관에서 1689 년에 남인계에 시빈 장씨가 이 당시 이제 시빈 장씨가 있었는데 이 당시 출세한 왕자가 세자 책봉을 과정에서 서인이 대거 몰려가고 남이 집권하게 되죠. 이걸 이제 보통 기사항국이라고 해요. 기사항국. 그 숙종 15년에 그 남인계 후궁이었던 장희빈이 그 낳은 나중에 경종이 된 사람인데 그 원자로 책봉하려고 했어요. 숙종이 왜 원자로 책봉하려면 그러니까 원자가 뭐냐면 원자는 세자 전에 바로 그 적장에 이제 이 사람이 적장자를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 원자로 책봉하고 나서 좀 있다 이제 세자로 이제 책봉당하죠. 그러니까 세자 전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인이 반대했어. 왜냐하면 잉여하고가 지금 젊지만 물론 애를 낳지는 못하고 있지만 젊고 잉여하고 더 아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자는데 왜 급하게 후궁의 아들을 먼저 체포하냐. 그러니까 인제 이때 숙종이 열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남인을 이용해서 서인들을 대규모 숙청하죠. 그리고 잉여왕후를 이제 폐비를 하고 십인 장신을 왕비로 착봉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때 반대했던 송시효이나 김수영을 사살시켜 버려. 예. 그래서 인제 15 년부터 기상국에서 갑수상까지 이때는 남인이 집권했던 시기죠. 예, 남인이. 자, 이때 남인치의 서인에 대해서 극단적 보복을 가했다. 왜냐하면 앞에서 경신왕국 때 또 많은 남인 세력들이 사살당했잖아요. 자, 그러나 1694 년에 서인의 패비 민씨가 복이 됨으로써 다시 서인 정권이 들어서죠. 이게 이제 갑수왕국이죠. 이게 왕이 또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민씨를 다시 복위시키고 장희빈을 11원 내렸죠. 그리고 장희빈이 이제 민씨를 이제 뭐냐면 저주한다 해 갖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때 서인을 보고 남인이 재기불능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데 갑술왕국 이후부터 인제 주도권은 서인한테 넘어가요, 정치 주도권은.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서인이 또 노론하고 소론이 완전히 분열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노론과 서론의 분열 계기는 이 경신왕국 때부터 했지만 이게 완전히 분열돼서 이제 노론과 서론의 정체성이 생긴 거는
그 이유다. 갑수당국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인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재개가 불가능이기 때문에 어디로 내렸냐? 중앙에 축출돼서 항촌에 낙항을 하게 돼. 그래서 인제 이들이 서운하고 사원을 이제 세우거든요. 원래 서운하고 사원은 좀 다른 개념이죠. 사원은 자기 조상을 모시는 거고, 서원은 이제 유명한 유학자를 모시는 건데, 자기 조상을 유학자처럼 이렇게 꾸며 갖고 서원과 사원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인제 있고, 특히 인제 남인들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경상도 지역이죠. 경상도 지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남인들 크게 인제 두 가지 남인이 있어요. 근기남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남남이 있는데, 영남남이 상당히 보수적이야. 상당히. 집권 노동쪽보다 더 보수적이야. 근데 근기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약간 개명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그 물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신식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주로 근기남인 출신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인은 영남남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후부터 주로 서인 내에 노론과 소론에 대입하는 양상이 전개되었고, 원래 노론 소론 대입은 경실 대추출 이후 남이 된 처벌을 두고 강경노의 편 송시효의 노론으로 온건한 처벌을 주장하는 사회로서 기본 입장을 지키는 윤중기 소장파가 손을 취하면서 일어난 것인데, 이에 갑술왕국 이후 노동과 남인이 정면상에서 이 두 정파가 대립 포면화됐다. 그래서 기원은 경신왕국 이후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포면화되고 이제 정파가 딱 형성된 거는 갑술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송시의 노론의 영수가 가지만, 송시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 서인의 한 사람, 산당의 한 사람을 본 거지 노론의 영수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 근데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노론 쪽으로 갈려진 사람들이 송시효를 자신의 정파의 우두머리 봤기 때문에 이제 송시효이 노론의 영수로 소급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노론과 소론의 분쟁은 왕위 계승 문제로 연결되는데, 요것도 좀 틀린 내용이네. 이게 칭했다고 했는데, 노론과 소론의 내용은 그 뒤에 갑술왕국 이후부터 등장한 거야. 그 칭했다는 건 마치 경신왕국 이후부터 노론과 소론이라고 이제 생긴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있고, 자, 노론소론의 분쟁은 점차 왕위 계승 문제에 연결됐죠. 왜냐면 왕위가 누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죠. 이때 노론과 소론이 각각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노론은 이제 그 당시 영인군을 믿었고요. 그다음에 영조죠. 예. 그다음에 소론은 경종을 믿었어. 둘이 대립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노론과 선원의 어떤 왜냐면 결정타를 쳤던 패권점의 결정을 다, 그러니까 그 숙종 말년에 노론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병신천분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 윤중이 송시효를 비판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문제에 삼아서, 어때 윤중이 한때 송시효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비판하냐 하면서, 이때 이제 그걸 문제에 삼아서 윤석호나 윤중 부자의 간작을 추탄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 소론을 배척한 처분을 내리게 돼요. 이게 병신처분이야. 병신처분 이후부터는, 이때부터는 노론이 우위권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노론의 어떤 주던 일당 전제와 추세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뭐 또 숙종이 노동이 너무 커니까 외척을 또 도용해서 견제하려고 했어요. 예, 모든 것들. 자, 하여튼 전반적으로 노동이 숙종 말기 때 병신처분 이후에 주도권 장악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자, 근데 이게 또 한 번 바뀌었죠. 이게 이제 언제 때 바뀌었냐? 경종 때 바뀐 거야. 경종 때. 예. 자, 경종 때 이제 바뀌었는데, 경종 초창기 때는 노론이 주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경종 자체가 남인이나 소론의 지지를 얻고 이제 왕위를 올렸기 때문에 이 노론을 그대로 놔둘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무슨 사건이 나냐면 신치 곡사, 임의 곡사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이 앞글자를 따서 이걸 신사라고 하거든요. 예.
이 두 번의 옥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권력이 노론에서 손으로 넘어가. 아 그래서 인데 신축 옥사는 1721 년에 일어나요. 1721 년. 예. 그래서 이게 시인사가 있죠. 이거 너무 그 다 저기 뭐야 너무 저기 적게 단상에 적혀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신축 옥사는 1721 년에 있는데 왕위 계승 문제와 왕세자는 이제 영조죠. 영조의 대리 청소 문제 가지고 인제 논란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인제 경종이 몸이 약했기 때문에 후사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인제 왕세자를 세자를 인제 세자가 아니라 세제인 영조를 이제 왕세자로 임명하고 했던 셈인데 그때 더 나아가서 인제 그 당시 그 뭘 주장하면 그 당시 소동 강경파가 논어를 탄핵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왕세자가 이제 즉위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그 왕세자를 이제 임명했어요, 영조를. 근데 영조를 임명한 건 넘어서 대의청정을 하자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 당시 노동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경종이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 자기가 분명히 지금 사화 있는데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왕세자한테 대의청정하라? 자기 권한을 뺏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소는 강경파가 이제 널 탄핵하니까 그 당시 인제 경종이 노론 4 대신을 기양을 보낸 사건이 있어요. 이게 신축 옥사야. 예. 임의 옥사는 이제 뭐냐면 이게 1년 뒤에 일어난 거야. 1722 년에 이 소론이 더 나아가서 인제 노론이 상급수를 이용해 가지고 경종을 시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게 목호용이라는 사람이 인제 고발했는데 목호용이라는 사람이 노론과 영인군이 경종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 갖고 뭐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죽인다. 상급수를 이용해서 경종을 암살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듣고 인제 그 당시 그 앞에 기양 갔던 신축국사에 기양 갔던 노론 4 대신 있죠. 김창진, 이건명, 이의명, 조태제가 사약을 먹고 죽어. 이 사건과 연결돼서. 결국에는 임의 옥사 이후 이제 했다. 그래서 이 신축 옥사, 임의 옥사를 합쳐서 신사화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소론이 노론에 대한 탄압이 신사화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격령함에 있어서 이 시기가 정쟁의 정점을 이뤘던 것이다. 그러나 경종이 병사하고요. 노론 측에서 지지를 얻었던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의 재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와 같이 분당 정치의 붕괴와 노론 중시의 일당 정제의 추세 속에 정권은 몇몇 번열 가문에 의해서 농단되었고요. 지배층 사이에도 종래 공론에 의한 분당보다는 개인이나 가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현저해졌다는 것. 또한 중앙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정계에서 배제되어 지방 세력화했으며 자, 특히 남인 세력들 얘기죠. 경남 남인 세력들. 이들은 지연이나 현원 또는 학파나 당파 등의 연고리를 낙항하여 그곳에 서원을 건립하고 자신의 근거지를 삼았다. 그래서 서원이 사호화되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났죠. 따라서 이 시기대 서원은 분당 정치의 어떤 중요한 토대로서 기능했던 본래의 모습을 벗어나 특정 가문의 선줄 공사는 사후와 혼돈되어 폭발적으로 남살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다는 거. 이 계기가 됐던 사건이 갑술난국 때 남인들이 이제 권력에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상들은 특히 갑술난국 이후 5-6년 사이에 남인의 본거지인 경상도 지역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지문으로서 선지로서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예. 그 이후에 분당 정치가 있는데 이 분당 정치가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푸셈을 이제 또 보죠. 예. 한국 정치 관련된 푸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숙종 관련된 내용 보자. 숙종은 14살 때 나이에 지겠어. 이 숙종은 진짜 정통성에 의해서 완전 왕빵인 사람이야. 다 갖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숙종이 적장자일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교육도 받고 하니까 되게 이제 빵빵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숙종은 나름대로 왕권의 정당성이 강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왕권 휘둘릴 수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숙종 때 한국 정치의 배경 중에 하나가 숙종이 나름대로 이제 적장자였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통을 갖춘 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되어 보면 숙종은 14살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제2 초반은 외척인 청풍 김씨 세력의 동후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자, 숙종을 보좌하면서 원상으로서 조정을 주던 허적은 남이었지만 호종 때에 한다고 거론될 정도 김육이나 김우명, 김석주 등 청풍 김씨사에 세력 때 김씨와의 깊은 인연을 유지하면서 기의 예송 이외에 남인들을 배척한 상에도 고관을 염려했던 인물이다. 자, 이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인은 갑인 예송에 승리했고 숙종 초에 전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 허적은 허묵과 유유 등 그 남인대 주논자를 이제 발탁했고 인사권을 장악하여 조정의 요직을 남인과 한 단계의 인사로 채웠다. 그러나 남인은 집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허적, 건대용, 민희, 목내성, 유몽천 등이 이끄는 탕남에 대해서 허목, 유호 등 상임세가 이끄는 청나라의 강력한 도전세력이 부상한 분이 되었다. 탕남은 한국을 주도한 김석준, 그러니까 서인에 대한 강경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보면 서인, 특히 송시에 대해 옹종적인 데 반해서 청남은 청남은 이제 남인 계열의 살림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원칙론자들이죠. 청남은 송시의 제도를 종묘에 고하고 사형의 처하기를 주장하는 등 전국 운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대입되었다. 극히야 허목은 허적의 외척과 결탁하여 한가를 동원하여 임금의 동정을 엿본다는 탄핵한 등 양세력 간의 갈등이 심했다. 그래서 요 당시에는 그 당시 남인 세력 간의 상남과 그 당시 청남의 대립이 심했고요. 그리고 서인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협력했던 그런 시기였다. 앞에서 얘기했죠. 연합 정권이 형성됐던 시기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어 이제 갑순왕국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숙종초 남인 가운데 주목할 존재는 종치인 복창군 삼형제다. 이들은 호종의 동생인 인평대군의 아들로서 남인 오종창과 인척과 관계로 남인 왕씨가 연결된 통로 역할을 했고 숙종과도 함께 자라 수송 없이 지냈다. 그런데 숙종은 젊은 시절까지 매우 번약했고 자식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후세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인 김은명이 그 당시 복창구의 무도함을 단속해야 된다고 상소를 했는데 숙종의 북창국 비유는 비유 도유 공격을 처했다. 자, 그래서 이제 왕대비 명성황후가 숙종과 대신들의 모임의 장소에 나와 통곡하여 복창국 처벌을 호소했고 기능명은 거욱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자, 숙종 때 그 초반에 한 단계 서인과 남인이 일시 연합했지만 전국은 종친을 등에 업은 남인과 외척 세력을 배경한 서인 대교 세력의 곧 혼도였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때도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북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예. 경신왕국 쪽으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숙종은 허적이나 건대영, 윤후 등 남인을 일부에 추출하고 정권 설계에 맡기는 경신항국 을 당했다. 그 사건이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이게 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유학 사건이라고 해요. 유학 사건. 그래서 허적이 그 멋대로 그 왕이 뭐냐면 쓰는 장막을 가지고 와서 썼다는 거야. 아, 이게 유학 사건인데 근데 이 유학 사건 관련된 내용은 연료실 기술에 있어요. 그 이거를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에서 얘기한 상복의 변 있죠. 그래서 서인들이 허적의 아들 허견이 인주의 손자인 복창군, 복성군, 복병군을 뭐냐면 결탁해서 그다음 군인을 동원해서 역모를 깨운다. 이 사건이 집초적인 계기가 된 거야.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상복의 병인데 요 관련된 내용은 좀 잠깐 언급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다시 이제 처벌한 내용인데 요 처벌한 내용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있네요. 예. 요게 있네 여기. 요게 중요한 거야. 예. 이게. 그래서 그 허재계 소자 허근과 복창호 형제가 염두에 그 전국 반역 계기를 모색했다. 이게 상복의 편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거고 유학 사건은 이제 일종의 그 연료식 기수에 있는 일종의 에피소드 그냥 그 일종의 야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숙종은 허적과 건대원 그다음 윤훈 등 남인들 일부에 축출한 정권을 서인에게 맡기는 경신왕국을 단행했다. 자, 숙종의 가감한 결단에는 김석주의 작용이 있었음을 분명하다. 자, 그래도 있고 경신왕국은 한당의 김석주와 산당의 김인후, 김만기 척가 척신으로서 연합하여 복송군 등 종친과 연결된 남인세를 쫓아낸 것이다.
자, 이 외척들은 서인 세력들이죠. 예. 남의 도전을 물리치고 중앙 군영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숙종 8년에 김석주가 주도하여 금이원까지 창설했다. 자, 이로써 이제 조선 후기 때 오군영 체제가 완성됐다. 자, 이유는 조선 말기 때 정조 때를 제외하고 국왕의 조직자인 외척들에게 오군영의 군권을 맡기는 간행이 지속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서 쭉쭉 넘어가고, 자, 경신왕국 때 이제 분열 상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노론하고 소론이 분열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서인의 분열은 경신왕국 주도층에 대한 평가, 곧 정치 노선의 문제였다. 송시호는 경신왕국에서 김석주의 역할을 크게 인정하여 호종 때 이래 예도 문제를 야기했던 불편한 관계를 청산했으나 소장층은 한국의 결과를 긍정하지만 총론의 원칙에 입각해서 척신의 전국 주도를 문제를 삼은 것이다. 자, 이를 계기로 정치에서 척신 배제를 정통을 강조한 소장층의 의논과 정당한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명한 척신의 전국 주도를 용인한다는 노장층의 의론, 즉 소론과 노론의 분열이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본격화되고 완성된 것은 뒤에 이제 갑수왕국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병자호란이 윤성구의 처신에 대한 평가, 남인의 윤회의 견해차 등 누적되어 또 송시열과 윤중의 개인적인 갈등, 행위 시비, 송시열과 윤중 사이의 시비 논쟁이 있어요. 이 관련된 것이 그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요거 설명이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 해놨으니까 행위 시비 논쟁 뭐 보세요. 예, 송시열하고 윤중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논쟁한 게 있어요. 그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아, 잠깐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기상국을 보겠습니다. 자, 경신왕국 이후에 서인이 분열한 가운데 숙종은 점차 정국을 주도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위존했던 척신 김석준도 숙종 10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숙종의 능력은 시험 때 올렸다. 첫 관문은 후사 문제의 안정이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숙종은 후궁인 장희빈의 소생인 왕자 경종이 태어난 지 2달 만에 원자로 정했다. 자, 이 원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적전자라는 것을 세종이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숙종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하들이 노론과 손을 막론하고 그 선거법을 문제 삼아 반대했는데 살림 송시열이 성봉에서 살림의 반대가 격렬했다. 자, 이에 숙종은 원자를 결정한 것도 뜻대로 못하는 조선의 궁양신각, 그래서 군주는 약하고 신하가 강한 걸 개탄하면서 송시를 비롯한 서인들 대거 내쫓고 경신왕국 때 다시 쫓겨난 건대용, 목내성, 민항 같은 상남 세력들 다시 불려들여 전국을 주도하게 했다. 자, 이걸 기사왕국이란다. 거기에 숙종은 원자를 세자가 책봉했을 뿐만 아니라 세자 보호를 명분으로 인영왕국 폐비 및 티빈 장씨의 왕비 승격까지 일사천리하게 이루어졌다. 자, 이 과정에 숙종은 송시효에게 사약을 내지고 소론의 오도인 박태부를 잔인하게 친구가다가 죽게 하는 등 폐비 반대의 공로를 타락했다. 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론과 소론의 분열을 일시 멈추고 숙종의 독주를 제어하는 데 공조했다. 반면 숙종과 장희비의 심에 의해 집권한 탕남은 정비를 폐해하는 등 과도한 정치 조치를 형식적으로 대체하며 사실상 폐비 상태를 방관했다. 자, 그래서 남인이 한국의 기회로 정적 제거를 시도하고 왕비 교체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숙종의 독주에 편승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사항국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술항국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 있죠. 자, 폐위된 이제 왕비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정면 충돌하였다. 남인은 노론과 소론의 주요 인사들이 관여되어 있던 폐비 복위 시도를 고변하여 정적을 제거하였고 서인은 새롭게 숙종의 총애를 받은 수건치 씨. 수건치 씨는 이제 뒤에 명조의 어머니가 됐던 사람이죠. 무술 출신인데 그 숙종한테 이제 간택을 받은 사람이죠. 예. 자, 수건치 씨의 독살설을 제기하면서 장의원을 쫓아내고 폐비를 복위시키려 했다. 결국에는 한국 이후 시민세력 등 가든 고초 당했던 수건치 씨의 밀고 등은 숙종은 남의 다 밀고를 드는 숙종은 남을 다시 쫓아내고 소론을 정승에 배치하는 등 동시에
노동을 대거 삼원했다. 이를 갑순왕국이란다. 자, 이어서 이제 숙종은 잉여왕을 폐위를 후회하고 폐위를 복위시키고 장씨를 다시 시비로 간등시켰다. 자, 기사왕국은 남인의 실력이 아니라 숙종의 위지도 당행한 곳이고 다시 숙종의 뜻에 바뀌었다 갑순왕국에 당했다. 그러니까 숙종이 지멋대로 한 것이 한국 정치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를 당파를 서로 바꿔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정치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숙종이 지멋대로 했다. 그거 바탕으로 보기에 요쪽의 세력은 A 세력을 제거하고 B로 바꿔버리고 B 세력이 크면 또 A 세력을 제거하고 B 세력을 제거하고 A를 바꾸고 이런 식의 정치를 했다는 거죠. 예. 자, 한국 이후의 숙종은 노동과 소동을 위주로 전국을 운영했고 기사년 당국자인 남인은 완전히 폐지됐다. 그러나 숙종 이전과 달리 특정 분당을 권력 이임하보다는 노동과 소동의 세력 균형을 바탕으로 탕평체를 시도했고 탕평의 이념은 성족대 이익에게 일찍이 어, 거론된 바 있지만 갑순왕국 이후에 박세체가 한국 탕평서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숙종하면 그 한국 정치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숙종도 탕평선에 입각, 한국 탕평선에 입각해서 탕평 정치를 시도를 했어요. 물론 그게 잘 안 됐지만. 네. 자, 하여튼 그래서 한국 탕평선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국 운영을 모델로 했다. 그래서 탕평선의 대는 대체 노동은 군자당인 노동주의 전국 운영을 주장했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인 데 반해서 소국은 노동뿐만 아니라 기사년에 제를 지은 당국자 위에 남인까지 수용하는 등 적극 창동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뒷부분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 병신청부를 보죠. 이때 노동하고 소동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노동 쪽 권력을 이제 옮겨간 게 수종 말년에 일어난 병신처분이에요. 예. 이게 앞에서 언급한 행위 시비하고 관련됐거든요. 그래서 송신호하고 윤중하고 대결을 하고 있죠. 서로 간에 편지를 보내면서 욕을 했던 사건인데, 자, 이런 갈등이 뒤에 이제 병신처분에서 이제 결론되게 되는데, 이는 숙종이 송시열과 윤중의 유학, 즉 사문이라는 것은 성리학에 볼 때 이단에 대한 논쟁이죠. 시비 논쟁에 개입을 하여 송시열 꼭 노동이 옳다고 판결했다. 스승이 옳다. 그러면서 노동한테 심을 실어준 거죠. 자, 이는 학술에 대한 시비 판정에 불과했으므로 이에 한국과 달리 상대에 대한 정치적 수준은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예, 병신청부를 계기로 해서 노론이 소동을 물리치고 정권을 장악하여는 한국을 연결된다. 정치적 맥락을 보면 이는 세자를 교체하는 숙종의 구상했다는 걸 해석한다. 이때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숙종이 경종의 세자였잖아. 근데 그 경종의 어머니가 장희빈이죠. 장희빈을 이제 사살시켰거든. 그러니까 세자가 왕위가 되면 당연히 대규모 또 숙청과 보복이 일어날 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경종이 되면. 근데 이 경종은 또 비리비리해. 해가지고 어, 병인군. 그러니까 아까쯤에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 이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최씨인데 무슨 최씨가 있죠? 수건채 씨, 수건채 씨의 그 아들인 그 영인군, 영조인데 영조를 이제 뭐냐면 왕에 세울 거 이제 생각한 거야. 근데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숙종은 노론의 영수 이명을 독대를 했어요. 세자에게 대의청정을 맡겼어. 이게 무슨 말이냐? 경종한테 그 대의청정을 맡기고 나서 실수를 하면 그걸 꼴뚜기 삼아갖고 뭐냐면 영조한테 세자로 책봉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사관을 물리치고 뭐냐면 단독으로 했어요. 이게 전유 독대야. 당연히 여기는 조선왕조 실력이 안 적혀 있겠죠. 독대니까 이제 그 사관이나 승조원의 실무사들 다 물리치고 주사를 물리치고 한 거잖아요. 이명이나 노론 쪽의 기사에 있어요. 이 내용이. 예. 자, 그래서 여하튼 영어 정할 때 이때 대의청정은 세자 구체를 이제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세자에게 대의청정을 맡기고자 정유 독대를 했는데 상황을 볼 때 세자 교체에게 대의청정을 이용했다. 실수를 해가지고 하면 경종이 무능하다고 패하고 세자를 이제 폐위시키고 영인군을 교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세자는 소론인 인사들을 도움받아 대의청정의 결정적인 가시를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즉위했고요.
그리고 숙종이 더 시도하려고 했지만 숙종의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결국에는 죽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세자였던 그 경종이 즉위하게 되죠. 요 과정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밑에는 이제 숙종의 정치 중에 군대 강화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각자 보시고 숙종 때 우리가 알다시피 또 뭐냐면 대동법이 인제 뭐냐면 마무리됐죠. 전국화됐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숙종 3 년에는 경상도의 대동법, 숙종 4 년에 항해도의 대동법이 시행되어 대동법이 완결되었다. 자, 이로써 이제 공납배단의 문제가 일단되었다. 그러나 숙종 때에 효종 이때 이래 군역의 증설 과정에서 군역 부담의 대폭 군역 부담자가 대폭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군역별로 그 1 필과 2필 차이가 났던 군역 불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양형 병통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양형 병통 논의는 후에 군역법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숙종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호적의 북벌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숙종은 호적의 북벌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실 불가능한 현실에서 왕실이 그 정신을 주도적 계승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숙종 30 년에 대보단을 궁궐에 들여서 설치하여 대명위기를 사대부에 맡기지 않고 왕실이 주도해서 했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했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대보단에서 주로 이제 제사를 지냈던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냐면 명나라의 마지막 왕제였던 숭징제하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만력제 있죠. 이 사람을 주도적으로 인제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예. 자, 뭐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한국 정치에 관련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푸세임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있으니까 어 시민왕국사 한번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시민왕국사 456 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숙종 때 한국과 탕평 보면 숙종을 제2정방에 세 차례 한국이 발생됐다. 한국이 있는데 하나가 더 플러스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가빈왕국 있죠? 네. 가빈왕국은 이제 그 당시 남인세력에서 주도권에서 앞에서 서인, 주로 외척 세력들이죠. 외척 세력들과 남인이 주도한 그런 정권이 이제 뭐냐면 연합 정권 형태가 됐던 것이 이 가빈왕국이야. 이게 좀 알려지지 않지만 한국이 있었어요. 예. 자, 한국의 정의가 나오죠. 한국은 전국 주도의 집단 및 경제 집단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전국을 전환하는 형상으로 서인과 남인이 서로 정권을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수왕국이 있다. 이렇게 했죠. 자, 1680년 경신왕국 당시 남인 측의 일부가 병권을 장악하 역모를 꾸민다는 고변을 제출하자 그 아까쯤에 연결 말한 것처럼 삼복의 변을 말해요. 자, 숙종이 남인을 축출하고 서인을 다시 불려들였는데 자, 1689년 기상국은 다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집권했죠. 여기에는 십인장씨의 소생인 원자를 왕자를 원자로 책봉하여 국왕의 후계자로 삼는 문제가 관련돼 있다. 남이 집권하면서 십인장씨가 왕위에 승격되고 잉여하고가 폐서인되었다. 자, 이로부터 5년 뒤인 1694년에 갑수당국이 발생했고 이때 정국을 주도했던 남인 세력들이 실각하고 서인이 재집권했다. 자, 이를 계기로 폐서인이 됐던 잉여왕후가 다시 복귀되면서 십인장씨가 호경호로 간등되었으며 일부 남인은 축출 처형되었다. 그래서 몇 차례 항구를 거치면서 숙종은 이후 영조 때 본격화된 탕평을 일시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부 탕평을 지지했던 관료들을 발탁하고 노동과 소동을 중시한 인사탕평을 종용했다. 그러나 1790년 요 인사탕평이라는 건 아까 전에 탕평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얘기한 거야. 한국통문에서. 그때 탕평인원을 잠깐 실시했고 한국 탕평선을 이제 제시했다. 박세채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국 운영의 모델로 활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1709년에 노론 측에서 손을 대표한 최소 그 노론 측에서
서울 대표는 최석정에 져서 예기 유편 의 이당으로 간주하는 논란이 있자 전국에 혼란이 이제 가중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상평책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숙종부터 해서 경종 앞부분까지 쭉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상평책은 당쟁의 패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한 정책이고 국왕이 전국 운영에 주도하면서 결과에 분당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었다. 자, 숙종 때 박색채가 주장한 전국을 적용했으나 본격으로 추진된 건 영조 때다. 자, 숙종에 이어 경종이 즉위한 후 노론과 소론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극심해졌다. 자, 노론에서는 병약한 경종을 대신해 영인군을 왕세자의 책봉과 대의청정을 요구했는데 자, 요때 대의청정은 누굴 대의청정을 요구했냐면 영인군의 대의청정이 아니에요. 경종의 대의청정을 요구한 거야. 그래서 그 경종의 대의청정을 하면 아, 말 잘못했네.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예. 숙종이 아니라 제가 이제 숙종이 아니라 경종 때 관련된 내용을 하다가 착각했어. 숙종 때 그때 경종이 대의청정에서 했다는 내용 있잖아요. 요거 착각을 했어 내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노논에서는 그러니까 경종 때죠. 예, 숙종 때도 착각했어요. 자, 노논에서는 병약한 경종을 대신 영인군이 왕세의 책봉과 대의청정을 요구했다. 그래서 대의청정을 왕세의 책봉 인정해 줬죠. 근데 더 나아가서 대의청정까지 요구하니까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경종이 그 당시 그걸 주장한 노논의 사대신들을 기양을 보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노논의 다수가 한을 입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신축국사예요. 자, 이 과정에서 왕대비와 왕세조 영유술 제기된 영인군도 공격을 겪었다. 자, 사륙이 자행되어 당시에 경험하고 1724 왕에 오는 영조는 이렇게 있는데 이 신축옥사만 나왔는데 요 신축옥사 더 발전된 임의옥사죠. 이게 빠졌네. 이게 1721년 임의옥사가 1722년. 그래서 둘이 합쳐서 보통 신인사라고 해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임의옥사는 아까처럼 말해서 소논은 노논이 상급수를 이용해서 경륜을 시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신축옥사에 갔던 기항모했던 사대신들이 사사가 당하죠.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영조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조와 관련된 정조와 관련된 분당 정치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짤막하게 돼 있거든요.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건 아마 후세물 중심으로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